다시 국내 언론 한 분 질문 요청드리겠습니다. MBC 김재경 기자님. 예, MBC 김재경 기자입니다. 그 질문 기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저희가 지난 4년간 그 대통령 기자회견 때 질문 기회를 단 한 번도 얻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민간인 전용 탑승기 보도도 있고 바이든 날리면 보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불편했구나라는 생각을 저희 MBC 구성원들이 했었는데 당시 출입했던 기자들이 이제 너만큼은 반드시 질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주 기회를 드리세요. 전에 못하신 것까지 다 하게. 그래도 다들 공정하게 질문 기회를 받는 것 같아서 느낌이 새롭고요. 그 질문 드리자면 저는 그 종교와 정치 분리 문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통일교와 신천지 관련 특검 법안이 이제 통과 앞두고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정치권에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좀 행보가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반대했다가 그 다음엔 통일교만 했다가 또 이제 신천지의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니 또 따로따로 각각 한다. 그래서 그런 걸 두고 이게 혹시 지연작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이 좀 궁금하고요. 연장선상에서 그 통일교나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극우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게 정치일지도 모르죠. 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안 한다고 하거나 하기 싫은데 하기 싫다고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하고 그런 게 많죠. 대표적인 게 저는 대장동 특검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장동 특검 그때 제가 야당일 때도 하자고 좀. 근데 저를 안 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언론의 역할도 꽤 컸죠.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자고 말은 하는데 이런저런 꼬투리를 붙여가지고 협상 자체를 계속 지연시키는 거예요. 이거 합의되면 다음엔 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같이 하자 이랬다가 통일교만 하자 그랬다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신천지도 하자. 근데 따로 하자. 왜 따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그 다음에는 누구를 특검을 할 거냐 가지고 또 싸울 거예요. 그게 이제 같이 하자든 따로 하자든 하면 추천 방식을 가지고 아마 제가 밤샐 겁니다. 합의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안 될 거다. 그렇다고 이걸 특검을 날치기 할 수도 없잖아요. 속된 말로. 일방처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특검 될 때까지 일단 수사해라 라고 제가 지시를 한 거죠. 그것도 검찰, 경찰이 같이 하면 제일 낫겠다. 왜냐면 수사권이 어쩌고 불신도 있고 이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관들이 함께 하면 그런 남용이나 의심의 여지가 적어지니까요. 그래서 같이 검경 합동으로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특검 결정이 국회에서 나면 그때 넘겨주면 되니까요. 그렇다고 그때까지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죠. 저는 수사를 안 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게 지금도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 저는 보고를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쓰시는 걸 주로 보고 있는데 보도 얘기가 하면 오히려 신천지가 오래전부터 이미 정치 개입을 했다고 하는 근거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정교 분리를 굳이 헌법 조문에까지 써놓은 이유가 뭔지를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 갈등이 좀 적은 편이에요.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죠. 그리고 어느 한 종교가 압도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공존하는데 종교가 다양하게 공존하면서 충돌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 종교가 다르면 반드시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 충돌은 해소되지가 않아요. 결국 쪼개지든지 대량 학살을 해서 한쪽이 한쪽을 완벽하게
억압적으로 지배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치르죠.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치에 관여를 하게 된다. 갈등이 격화될 뿐만 아니라 이건 해소되지 않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했고, 나름 종교인들도 몰래 슬쩍 뭐 아니까 아예 뭐 땡땡 의원 찍어주면 뭐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정도 했지만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거기 현상이 좀 심해졌습니다. 신천지는 뭐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최소한 뭐 지금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다는 것 같고, 통일교도 그 이후인지 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개입한 것 같고, 개신교는 이제 대놓고 조직적으로 잘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아예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거 진짜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설교 제목이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심각하죠. 그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어요.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죠.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원래 그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주장이 있었는데, 일단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는데 아마 뭐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원래 밭갈이 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고 그 다음에 자갈 집어내고 잔돌 집어내고 해야지. 한꺼번에 다 집어내려면 힘들어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돌부터 좀 집어내고 다음에는 자갈도 좀 집어내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교 분리 원칙이 깨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저는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아직은 뭐 좀 섣부리긴 한데 슬쩍 그 정치 개입하는 걸 좀 심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처벌 법률을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마치 무슨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게 개인이 정치적 선호를 갖는 거, 종교적 신념을 갖는 건 상관없죠. 그러나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거, 그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치 나라 지키라고 총 주었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라는 거와 똑같죠. 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검 되면 그때 되면 넘겨주겠죠. 뭐. 그 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한다. 너 나 가릴 것 없이, 지위고와 가릴 것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님.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입니다. 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불발되고 오늘 마침
송부 기한인데요. 그 재송부를 요청하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하고요. 또 여당에서도 좀 부적절한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좀 있는데 이렇게 청문회가 만약에 열고 기회가 주어지고 해명을 하고 난 다음에 반대 여론이 계속 많아지면 좀 지명철회도 검토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왜 안 하시나 했어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일이 두 가지인데 뭐 좀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검찰 개혁에 관한 논란, 또 소위 탕평 인사에 관한 이해운 지명자에 관한 문제, 이거 정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해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그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좀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좀 그렇게 판단하고 싶었는데,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로서도 아쉽기도 하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재판을 많이 참여하면서 평생 살아온 사람이라 우리 의뢰인 쪽 얘기를 제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판사를 설득하는 일을 평생을 해왔잖아요. 직업으로. 이 원고 측 유능한 대리인이 써놓은 걸 읽어보면요, 100%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런데 피고 측이 써놓은, 유능한 변호사가 써놓은 주장을 잘 읽어보면 100% 맞아요. 그래서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면 판단이 좀 서요. 양쌍방의 얘기를. 그래서 재판제도가 원래 공격 방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거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더라. 저는 하도 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 왜곡된 가짜를 많이 들어봐서 제가 그런 신념이 생겼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않는다.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 얘기를 잘 안 믿어요. 근거가 뭔데? 이쪽 입장은 뭔데? 제가 꼭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레드팀 이런 거 좋아해요. 반대쪽 얘기를 꼭 들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한쪽 얘기들은 위험하거든요. 그거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좀 아쉽다.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겠죠?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청와대의 검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있죠, 결론적으로. 부족하죠. 근데 그분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 뭐 좀 가려봐야 되겠지만, 보좌관한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디에 써놓은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디 뭐 기사라도 났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유능하다는 한 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아가지고 3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뭐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마치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그래 막 우리는 모르던 걸 막 공개를 해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뭐 흠잡힐 일을 한 당사자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죠. 이게 정치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만든 정권인데 그 중요한 자리를 왜 상대방한테 주는 거야? 섭섭해. 지지 처리할 거야. 이런 분도 계시죠. 그럼 이해가 되죠.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아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겪었던 참 큰 고민이고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 대통령은 당선될 때까지는 한쪽 진영의 대표인 게 분명한데, 당선된 순간부터는 전체를 대표해야 된다. 이게 저희 확고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출신이나 그러니까 대표하던 진영, 또 그 진영의 가치, 지향, 신념 이런 건 변하지 않죠. 예를 들면 칼 쓰는 민족, 종족하고 활 쓰는 종족이 싸워서 칼 쓰는 종족이 이겼다고 해도 모두가 칼만 써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필요하면 활도 쓰고 칼도 쓰고 창도 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을 잃지 않되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보자. 제가 강요 임명이나 우리 청와대 참모들을 꾸리는데 압도적 다수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 지향을 함께하는 같은 색깔의 같은 진영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가 다른 의견도 좀 반영도 좀 하고, 특히 경제 분야는 소위 보수적 가치가 또 보수적 질서가 또 중요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가면서 가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좀 듣자. 그리고 통합이라고 말만 하는데 실제로 좀 기회를 같이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함께 하자.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본 건데, 이제 물론 소수가 있죠. 다른 장관도 계시고, 다른 위원장도 계시고, 참모들도 있고 하긴 한데, 이번 이혜훈 장관 지명자 문제는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여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 용인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편을 갈라가지고 싸우긴 했지만, 이제 싸움은 일단 끝났고, 이제는 함께 모두를 대표하는 그런 통합된 나라로 가야 되고, 그게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인데, 사실은 필요한 만큼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요 최소한을 나름 시도하고 있다. 참 어렵네요. 저는 이렇게 많이 문제될 줄 몰랐어요. 앞으로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이 길어서 미안합니다. 대신에 질문할 기회는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기타 분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섹션이 끝나고 나서 주제에 관련 없는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사회문화 기타 분야 관련해서 손들어 주시면 제가 또 지목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안 한 분야 쪽에서 좀 제가 선택을 드리고 싶어서요. 네, 여기 앞에. 네. 네, 매일신문 유광준 기자입니다. 지방정부 통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에 즈음한 중앙정부의 이 단발성 지원만으로는 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렵다, 이런 우려들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항구적인 자주 재원을 좀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지방정부로의 권한을 과감하게 좀 이양하는 문제도 이번에 함께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장도 하시고 또 광역자치단체장도 경험하신 우리 대통령님의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2차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남부 반도체 벨트 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요구들도 많은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중도 궁금합니다. 네. 뭐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을 나름은 시행은 하고 있는데 이 지방자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이제 권한을 나누는 분권, 중앙이 다 잡고 있는. 근데 이걸 지방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역으로 나누는 권한을 나누는 분권의 문제. 또 하나는 그럼 나누기만 하면 되냐? 자치의 문제가 있죠. 주민들이 그냥 풀뿌리처럼 지역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게 하는 이 분권과 자치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죠.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많이 개선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기초단체장 하던 시장이 대통령으로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권한, 작은 재정을 가지고도 엄청난 실적을 내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제 나오고 있죠. 근데 많이 부족하죠. 근데 분권의 핵심은 결국 권한과 재정이죠. 자치권을 강화한다. 근데 권한 강화도 많이 넘겨줘야 되는데 지방이 잘 안 넘겨주고 싶어 해요. 저도 대통령이 되니까 갑자기 걱정이 싹 늘어나면서 이거 꼭 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가끔 아니지. 내가 대통령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또 재정입니다. 재정. 뭐 돈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광역 통합은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제일 크게 장애가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가끔씩은 이게 정치가 그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걸까, 장애를 주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어요. 가끔씩 장애 요소로 작동될 때도 많죠. 정치가. 그리고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주권자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하거나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경우도 많죠. 뭐 그건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되고, 그 개선의 핵심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라고 생각됩니다. 지방 분권 자치 강화, 뭐 이거는 이제 긴 목표를 두고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방 재원 배분이 되게 72대 28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6대 4 정도는 돼야 된다. 자체 재원, 지방 자체 재원 규모가 28%가 아니라 40%는 돼야 된다. 근데 그건 쉽지는 않고. 근데 실제 집행은 또 75%가 지방에서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을 줘서 집행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차원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다 도, 시군에다 주어서 집행을 하죠. 근데 그게 75%는 지방의 손으로 집행이 돼요. 이게 뭐냐?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실제 집행은 지방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교정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통합은 해야 소위 5극 3특 체제, 그러니까 지방 중심에 남부는 해양 수도, 남부 벨트를 만들고, 중부는 행정 수도로 행정 벨트를 만들고,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일대는 이제 문화 수도, 경제 수도로. 그래서 이 균형을 좀 맞추자. 이제 여기 맞춰가려면 이 규모가 다 나눠져 있어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합치자. 근데 정치적으로 잘 안 되는데 이번에 다행히 충남 대전이 이제 스타트를 했죠. 근데 이게 제가 들여다 보니까 말로는 하자는데 진짜 하려고 하는 걸까? 이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재정이나 지원을 해줄 테니까 이번 기회에 좀 해보시라고 하니까 전남 광주가 갑자기 우리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재정을 대폭 늘려서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대개 65대 35 정도에 해당되는 만큼을 한번 배정을 해보겠다. 장기 목표니까. 통합은 미리 해준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거기서 좀 더해서 그래서 5조 원, 최대 5조 원까지 연간 4년 내 제 임기 안에 하면 4년 하면 20조 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겠다. 계산을 좀 해보고 좀 무리가 발생하긴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통합이 안 되겠다 했더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치적 고려를 해가지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충남 대전은 지금 약간 반대 기류가 생겨나고 있어요. 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바뀌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전남 광주는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미리 조금 드렸는데 통합을 하려면 유인이 있어야죠. 유인이 해야 될 이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첫째는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서 해준다. 최대 5조 원까지 연간. 근데 이건 뭐 약간 이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5조 원을 갑자기 좀 어디 뒀습니까? 그럼 나중에 좀 이연해서 다음에 쓸 수도 있게 하자. 그다음에 여기 약간의 그 가이드라인도 좀 정해주자. 예를 들어 이거 가지고 어디 다리 놓는 거 뭐 연육교 막 놓고 이런 데 다 써버리면 어떡해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핵심은 지역의 산업 경제 발전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사람이 몰려오고 그러려면 정주 여건도 만들어야 되고 문화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기업 유치하려면 그냥 옵니까? 뭐 세제 지원이든지 뭐 고용 지원이든지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 연구기관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도 늘려야 되고 초중고도 좀 개선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재원을 대대적으로 넘긴다. 두 번째는 권한도 넘겨주자. 이번에는 정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일은 다 끌어안고 돈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해 나중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넘겨버리자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인력도 그쪽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자. 마음대로는 아니고 확 풀어주자. 뭐 부단체장도 늘려주고 급수도 올려주고 이런 조직 지원도 좀 하고 권한도 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산업 배치에 있어서 좀 우선적 지원을 해주자. 어차피 기업들이 다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용인 뭐 반도체 얘기 자꾸 하는데 저거 정부가 옮기라고 옮겨집니까?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첫째. 두 번째로는 이미 정부 방침으로 정해서 결정해 놓은 걸 지금 와서 뒤집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고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죠. 용인 반도체 지금 저 13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여러분 13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10개 있어야 돼요.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겁니까? 그러면 남부에서 그 송전망 만들어서 일로다 대주면 남부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서남 해안에 이제 주로는 재생에너지 생산해서 공급할 텐데 용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한강에 저 수계 그것도 용수 다 쓰면 우리 혹시 수돗물 가뭄 와가지고 수량 부족해지면 수도권 주민들 식수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0.9밖에 안 남다. 여유분이 없다는데 0.9.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대안도 만들면서 또 예를 들면 앞으로는 전기요금은 생산 지분은 싸게, 예를 들어 원거리는 비싸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시장 경제 아닙니까? 비용이 드는데 요금 차등제가 이제 발생하면 저기 남쪽은 싸지겠죠. 근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이라고 하는 게 전기 먹는 하마인데 이 에너지 먹는 하마들인데 에너지 없는데 비싼 거 가지고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거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은, 즉 에너지 가격이 싼 송전 안 해도 되는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 유도해가면 되죠.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설득도 있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좀 당장은 어렵지만 길게 보면 훨씬 거기가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물가도 싸고 에너지도 싸고 우리가 싸게 해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규제도 완화해주고 인프라 구축도 많이 해주고 저기 교육 연구시설도 많이 만들어주고 사람들의 정주 환경도 많이 개선해 줄 테니까 차라리 글로 가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낫습니다. 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이나 산업 배치를 좀 몰아가는 것도 이제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게 이제 공공기관들인데 아직도 뭐 한 3, 400개 있다고 하니까 그 중에 뭐 다 옮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시 또 2차, 3차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뭐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를 따로 흩어 놓으면 효과가 없어요. 다 주말 되면 서울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보니까 공공기관 이전해 놓고는 서울 가는 전세버스로 주말 되면 서울 가게 차를 대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못 하겠어요. 그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없지 않냐 그거. 그래서 이거 좀 몰아서 하되 광역 통합을 하는 데는 좀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자. 이러면 이제 유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단발성이 아니라 좀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재정, 조직, 또 산업 배치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서 드라이브를 한번 거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이해관계가 끌리기 때문에 다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치인들이 싫어할 수 있거든요. 또 설득해야 되지만 쉽지 않다. 근데 이번이 기회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다시 이제 시도지사들이 다 뽑히면 통합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고 싶지. 말로는 한다고 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안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럼 동력이 붙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이 할까 봐 걱정이에요. 갑자기 막 대구 경북도 한다 그러고 저 부산 경남 울산도 한다 그러고 근데 한꺼번에 하면 이게 재정이 좀 걱정입니다. 너무 한꺼번에 해가지고 저는 한두 군데 될까 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4개가 동시에 한다 그러면 이게 약간 재정에 충격이 오는데 그러면 또 수를 또 생각해 봐야죠. 네. 대통령님 원래 시나리오상 제가 읽어야 될 멘트가 아쉽게도 준비된 시간이 그거 좀 이따 다 하세요. 된 것 같습니다. 좀 이따 하시고. 원래는 네 지금부터는 말씀드리고요. 자유롭게 하시죠.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그냥 아무나 빨리 하세요. 네 시간 오마이뉴스 없으니까. 이경태 네. 기자님. 네. 뭐 평소에 마음에 이건 번뇌니까 평소에 감정 있는 대로 다 해서 제 하세요.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네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공정과 시간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 네. 그 아 윤상현 기자. 오마이뉴스의 이경태 기자입니다. 아 네네. 그 아까 말씀하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송전선로 변전소 설치에 관련해서 지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입지선정위원회의 어떤 졸속 운영 그리고 비민주성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반발이 커지고 이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갈등으로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보상책이 될 수는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어떤 보상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지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건 아까 뭐 미리 말씀드린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의 배치 문제는 제가 전에도 뭐 자주 말씀드린 건데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해요. 돈이 안 되면 아들이 부탁해도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합니다. 그게 기업이에요.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죠. 누가 그 손해나는 일을 망할 일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기업 입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죠. 여건을 갈 수 있는 여건을 장기적으로 혜택이 됩니다. 뭐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아요. 그런 얘기 여러분도 있죠. 아시겠지만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시장과 정부는 그런 관계죠. 용인 반도체 문제가 워낙 규모가 크고 또 이게 뭐 2048년, 50년 뭐 이렇게까지 계획된 거잖아요. 저 죽은 다음에 이길 것 같은데. 왜 웃으세요? 더 살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하여튼 아주 한참 뒤의 일이긴 한데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을 해놓은 거를 지금 제가 뒤집을 수는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이 많고 또 일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 입장이라면 또 뭐 저는 뭐 이제 4년 몇 개월 남았나? 저는 맨날 그거 쉬고 있는데 그 후에 민주당 정권이 재집권을 혹시 하더라도 결국 방향은 뻔하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지산 지소,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여지게 해야 된다. 이거 대원칙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수도권으로 다 몰아가지고 저 지방에서 전기 생산해가지고 막 송전탑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고 이게 안 돼요.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벌써 지역 연대 투쟁체를 만들고 있던데 그 송전탑 대량으로 만들어서 끌어오는 거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용인에다가 무슨 원자력 발전소 만들 거예요? 가스 발전소 몇 개 만든다고 하던데 그걸 대체 몇 개나 만들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쉽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는데 용수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딴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안 나게 아니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죠. 뭐 지난한 일이긴 한데 대한민국 발전의 거대한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거라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균형 발전, 그다음에 안정과 평화에 기반한 발전, 모두의 발전, 성장 이게 지금까지 방향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에너지는 많이 들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또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면 어쨌든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할 거다. 네, 그 중에 한 부분이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네. 여성부만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나 사회문화 기타 분야의 유튜브 채널 질의 영상이 그래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미리 네. 녹화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해야지. 네, 대통령께서는 영상 시청 후 답변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문화 전문 유튜브 채널 널 위한 문화예술의 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미디어 널 위한 문화예술의 대표 오대우입니다. 우선 신년사를 통해 문화예술과 K 콘텐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말씀해 주시고 역대급 예산을 편성해 주신 점 문화예술계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9조 원대의 예산 편성이 고무적인데요. 하지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현장에서는 종종 의심을 받곤 합니다.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기금과 달리 일반 예산의 경우 매년 재정과 정치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외부적 간섭을 차단하고 창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역시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근데 이게 저번 질문에 답이 다 들어 있어요. 이미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못 믿겠다예요. 결론은. 지금까지도 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냐. 다 말했죠. 문화예술 분야의 그 독자성.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창의성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돈 줬다고 뭐 마음대로 시키고 이러면 그거 다 죽어요. 이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게 마치 공기와 같아서 저 문화예술 영역에는 그 자유로움 이런 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다 질식해서 죽어버립니다. 그게 문화예술의 특성이죠. 그래서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또 문화예술 영역이 가난해요. 힘들어요. 드러나는 건 화려하죠. 그러나 그거는 정말로 이렇게 큰 나무에 꽃 한 송이 핀 것 같아서 그 꽃 한 송이를 피기 위해서 엄청난 뿌리, 줄기, 가지, 잎의 역할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게 안 보여요. 꽃만 보이죠. 꽃만 딱 아름답죠. 그러나 나머지는 존재를 증명하지도 못하고 사라지거나 그러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거기에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문화예술의 위대함이죠. 근데 이거는 문화예술은 또 한편으로 보면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 자유로움이 발현되는 거긴 한데 이게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희생으로 공적 기능을 하는. 그래서 원래 지원은 당연한 건데 잘 안 해요. 지 좋자고 하는 건데 뭐 거기다가 왜 하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좋고 지원하면 뭐 그리 잔소리도 많고 간섭도 하고 이래라 저래라 심지어 막 불이익도 주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그래도 그 속에서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전 세계에 각광을 받을 만큼 성장한 것은 정말 우리 국민 저력이죠.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의심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럼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지원은 늘린다. 간섭하지 않는다. 소위 팔길이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정치란 그런 거죠. 정치는 선거할 때 보면요. 마지막 단계가 공약이 다 똑같아요. 좋은 거 다 뺏겨가지고 다 하겠대. 뭐 지키지 못할 약속도 수없이 하죠. 그 말대로 하면 막 완전히 천국이 되게 생겼는데. 천당이 되게 생겼는데. 근데 문제는 안 지킨다는 거죠. 또는 못 지키는 거죠. 결국 신뢰의 문제다. 저는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하려고 평생을 노력했는데, 그래서 경험으로 알게 된 게 있죠. 헛공약, 과장된 공약 해봐야 표가 별로 안 된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했는데 잘 안 믿더라. 결국 먹어봐야 맛을 안다. 결국 신뢰죠. 그래서 제가 지킬 수 있는 공약만 약속만 하고 말한 건 정말로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게 이제 큰 자산이 되는데 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제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원을 대폭 늘린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내에 기득권 구조도 있거든요. 문화예술계 내에 이 기득권 구조도 타파를 해서 정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환경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자신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제가 지키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걸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9조 원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에 기반한 성장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출 기업들이 물건을 팔아서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수출 기업들이 막 물건 선전을 열심히 외국에다 돈을 엄청나게 주고 광고를 하는데 그 별로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캐대헌에 거기서 뭘 하나 슬쩍 보여주거나 이러면요, 막 그게 막 폭발을 해요. 그게 문화의 힘이죠.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식, 한국의 감성 또는 한국의 풍경, 한국의 행동, 태도 이런 게 이제 문화를 타고 이제 알려지면 그냥 한국 좋아, 한국 물건 좋아, 한국 스타일 좋아, 한국 음식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외 공간들도 문화와 산업 진출의 교두보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 근데 어제 국무회의도 그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우리가 추구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문화에 대한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 잔뿌리를 키우는데 우리가 아직은 투자가 충분치 못하다. 그냥 그 척박한 땅에서 막 억지로 살아나온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거기다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흙도 깔고 잡초도 좀 제거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빨리 성장하겠습니까? 근데 그러기엔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거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문화예술 분야 지원이. 지금 뭐 영화계도 망한다 그러고 뿌리가 썩어 들어간다는데 지금 해외에서 그런 분석을 하거든요. 제가 봐도 좀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겉은 화려한데 꽃은 정말 화려하게 피었는데 뿌리가 썩고 있어요. 새로운 싹이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몬플릭스인지 뭔지 거기에 다 뺏겨가지고 지금 국내에 무슨 작품 제작이 아예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극장 다 문 닫아가고. 그래서 심지어는 극장에 개방한 영화를
그 무슨 OTT인가 이런 데 틀으려면 다른 나라는 막 10년, 1년 후에나 틀어라 이런 법 조항도 있대요. 6개월 후, 뭐 90일, 60, 우리나라 아예 그런 거 없다는 거죠. 폴드백 규정. 네, 뭐 하여튼 우리나라 아예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좀 있으면 OTT에 나오는데 말로 걱정합니까? 집에 앉아가 요거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제도적 보완도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제작비 지원도 해야 되고. 하여튼 지원해야 되는 게 많은데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문화를 기반한 성장을 얘기하는 마당에 추경의 기회가 있다면 좀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 했더니 추경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뭐 몇 조, 몇십 조씩 혹시 적자 국채 발행해가지고 추경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 또 세원이 여유가 생기고 또 추경을 하는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늘리겠다 그런 취지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지명 좀 할까요? 네, 이번에 대통령께서 우리 맨 지목하신 앞에 계시는 부서입니다. 흰 옷 입으신 네. 분. 제가 지금부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청와대 출입 첫날인데요. 아, 그러네요? 네. 신축한 직원분들께 궁금한 게 더 많은데 대통령님께도 질문 드릴 수 네. 있게 되어서 네, 봅니다. 저는 그 강원 지역 일간지 강원 도민일보 그러세요? 김여진입니다. 네, 저는 올림픽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올해 이탈리아에서 동계 올림픽이 네. 있습니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동학의 올림픽을 다 치른 경험이 있고 또 전주에서도 학교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올림픽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동계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이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대통령님께서는 이 스포츠 메가 이벤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올림픽을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상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올림픽 유산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평창올림픽의 경우는 평화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여러 레가시가 많은데요. 네. 좀 이어가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에 대한 구상 네.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이탈리아가 올림픽을 3번째 연다고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이제 88 올림픽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그 이제 스포츠 강국으로 계속 성장 발전해 왔는데 앞으로도 저는 국제 대회들 가능하면 좀 열어 나가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유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또 네. 더 빨리빨리 해서 합시다. 네, 이번에 제가 좀 경향신문 정원보 기자님. 네. 네, 경향신문 정원보 기자입니다. 저는 검찰 개혁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게 그 얘기를 왜 안 하나 그랬어요. 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 공소청법하고 중수청법 이제 정부안이 나왔었는데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기는 여당에는 숙의를, 정부에는 수렴을 지시하셨는데요. 여기 법안 자체에 대한 대통령님의 평가에 관해서는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제 어떤 구조로 어떤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네. 싶습니다. 제가 인사 문제도 검찰 인사는 뭘 그리 어렵습니까? 또 각종 개혁 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뭘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업보죠, 업보. 저는 뭐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 뭐든지 미운 거예요. 뭐든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찌 보면 이 마녀 같은 진짜 마녀 말이에요. 가짜 마녀 말고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소된 것만 한 20건 되는 것 같아요. 20건. 문제만 되면 증거 뭐 없어서 다 기소해가 너 한번 고생해봐. 그리고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 받아가 너 한번 죽어봐. 제가 2002년부터 시작된 일이죠.
제가 검찰이 관련된 소위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그 폭로했다가 그때부터 검찰과 야긴이 시작됐습니다. 그 PD가 와가지고 우리 하필이면 그 전에 막 나 검사인데 뭐 이렇게 전화하다가 안 돼가지고 제 사무실에 난 인터뷰하려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콜백이 온 거예요. 그 저끼리 나 검사인데 그래서 막 통화한 게 옆에 있네. 이따가 나 오후에 재판 준비를 해야지. 나 바빠 죽겠네. 이따 하도 뭘 희한한 나도 모르는 얘기 하고 있길래 가서 나 한번 들어봐서 카메라에 대고 하여튼 뭐 그래서 결론은 검사를 사칭 범죄로 질문을 가르쳐줬다. 검사 이름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너 공범이다.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저를 잡는 게 목표였죠. 진짜 이 전화하고 나 검사인데 말이야 너 나한테 사실대로 이렇게 봐줄게 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게 다 불어버린 거죠. 그 시장이. 그 사람은 처벌도 안 됐어요. 나만 처벌됐어. 그게 시작이죠.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에는 검사들이 관련이 있었죠. 대장동. 그 검사들이 해먹은 거 아닙니까? 한 패로. 하여튼 큰 부패 사건에는 검찰이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내 경험으로. 그래서 그 악연 이후로 뭐 건수만 되면 기소돼가지고 다행히 이 법원에서 무죄를 제가 무죄 받은 것도 참 많아요. 그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죠. 근데 검찰은 첫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 그래서 그 얘기했죠.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 없는 사건 만드는 것도 실력이에요. 막 쥐어짜가지고 뭐 그러다 막 자살하고 죄진 사람 잡아다가 너 거 봐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이래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없는 사람 집어넣고. 하여튼 덮는 것도 힘이고 만드는 것도 힘이죠.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결국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제가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패나 남용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권 분립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권력은 위험하잖아요.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권력은 언제든지 부패하기 때문에 남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용의 여지를 줄여야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소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알면서 가짜 증인 압박해가지고 유죄 만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분리해야지 당연히. 이거는 대원칙이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소청을 만들면 검찰청이 이제 공소청으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건 뭐 법률상 가능하니까. 중수청, 공소청. 공소청의 책임자 이름을 명칭은 뭐라고 할 거냐? 공소청장이라고 할 거냐? 검찰총장이라고 할 거냐? 공소청 안에는 검사들이 일하는데. 근데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헌법에. 검찰총장이 뭐 한다. 검사가 뭘 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이 없애버리면 됩니까? 그런데 검찰 안 돼. 검찰자 쓰지 마. 공소청장이라 해야 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못 믿겠으니까. 미우니까. 의심되니까. 그 의심이나 미움이나 이거 다 이해하죠. 그러나 법을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보완 수사 얘기. 저는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